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연일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데 기운 꼭 내십시오. 제가 오늘도 국내장도 엄청나게 빠졌죠. 반대 매매가 증권사 이제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반대 매매가 많이 발생했냐? 그런데 여러분 반대 매매 그 마진콜 당하면 통보가 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채워 넣지 않으면 반대 매매가 된다. 그런데 요새 현금이 있긴 있으신가 봐요. 그런 통보를 받고 통장에서 현금 꺼내서 입금을 하신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고객들이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매매는 무작정 이렇게 매도가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통보가 가요. 돈이 비었으니까 채우세요. 그럼 돈이 없으면 반대매매 당하는 건데 지금 고객들이 현금이 있어서 넣고 있다는 건 여러분 바닥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참 잘 버티고 계시다는 거는 같은 개인 투자자니까요. 좋은데도 또 그렇게까지 되는 걸 보니 우리 조금 더 힘든 시간들 견뎌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운 내시고 미국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저축 여력이 높잖아요. 미국 자체가 지금 저축 금액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쉽게 안 털리고 조금 더 바닥이 내려가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꼭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 3가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 기준으로 생각해 봐도 좀 희한한 게 있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신만의 판단을 꼭 키우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들 보시면 이렇죠. 주가 하락의 이유는 가장 큰 걸 유가 급등으로 잡습니다. 연결되는 거죠. 인플레이션과 유가가 급등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나요 지금? 유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친 듯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거다. 그래서 피크아웃 칠 것 같은데 요번엔 CPI도 그게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공포감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 환율도 급등하고 있죠. 환율도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수요가 많은 거죠. 사람들은 지금 다 달러를 갖고 있고 싶은 거죠. 그럼 위기 상황 맞네요. 그쵸? 그러니까 안전자산 회피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하나 궁금해요. 이 인플레이션이 금방 안 잡힐 거다라고 계속 방송에서 언론에서 유가도 안 잡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게 쉽게 잡힐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과거 자료를 한 번씩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인데 1980년대 요때가 이제 그 유가 오일 쇼크가 일어난 때죠. 요쯤 되겠네요. 1, 2차 오일 쇼크 하면 한 이때쯤 될 겁니다. 73년부터. 그러면 요 녹색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비율이에요. 자, 수치로 표현하지 않고 높이로 보겠습니다. 그 기간 안에 인플레가 거의 없었고 요 유가 파동 때문에 오일 쇼크 때문에 인플레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일어나지 않았죠. 계속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유는 여기서부터 이제 연준이 양적 완화를 했죠. 그래서 달러를 엄청 풀어서 인플레를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침체, 여기 80, 한 3년에도 침체가 왔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플레 내려갔고, 그 다음에 침체마다 항상 인플레는 금융위기도 인플레이션은 확 꺾였습니다. 닷컴 버블 때도 인플레이션은 내려갔어요. 지금 이렇게 올랐지만 혹시 침체가 온다면 인플레이션은 또 내려갈 수 있겠죠. 자,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유동성이 엄청 늘었지 않냐. 달러를 엄청나게 살포해서 지금 그럼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돈이 막 남아 도니까 물건은 없고 그리고 돈은 남아 도니까 이제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게 틀렸단 말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 드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빨간색이 유가예요. 자, 유가는 자 130달러 요 2008년도 요때 거의 최고가를 갔습니다. 120달러에서 129달러? 130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요때도 과거 중동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여기 오일 쇼크 때도 WTI가 요때는 자료가 없는데 한 150달러를 넘어서 2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예, 오일을 계속 퍼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중동의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기름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 안 넘어갔어요. 200달러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최고로 간 게 130 근처인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도 거의 그 근처에 왔죠. 자, 그리고 어제 저기 미국 LPG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왜 폭락이 일어날까요? 뭔가가 좀 안 맞아요. 그쵸? 자, 여러분, 경기 침체 시에는 제가 지금 하락한다고 했죠. 유가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용을 안 하니까. 경기가 어려우면 당연히 공장 생산도 줄겠죠. 그리고 소비도 줄겠죠. 예, 제일 무서운 건 사실은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비를 줄이는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쓸모가 없으니까. 예, 물건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안 오겠죠. 두 번째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직업이 없어야죠. 근데 미국 고용률 최고고 뭐 우리나라도 어렵긴 하지만 경기가 그렇게 다들 나쁘지 않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좋아진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경기 자체가 최악은 아닙니다. 물론 수출은 꺾였고 뭐 이렇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자산 가격을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들로 자꾸 만들어져 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예, 이건 음모론은 아니고 아무리 봐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 부동산 가격 점점 내려가죠? 그 다음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코인 박살났죠? 그리고 미국 증시 어떻습니까? 나스닥? 예, S&P까지 한 30% 정도 지금 내려갔어요. 그럼 여기 투자된 돈들은 없어진 거 맞죠? 예. 은행으로 들어갔을지언정, 증권사로 들어갔을지언정, 개인들의 손에서는 이 돈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자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감소한 거 아닌가요? 감소합니다. 우리 주식에서 30% 손해보고 50% 손해보면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이 얘기만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자산 가격 떨어지면요 유동성 줄어듭니다. 지금 막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달러 풀어낸 게 그 미국에서는 실업수당 다 달러로 줬죠. 근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다가 주식으로 투자했다. 안 쓰고 저축해서 주식 투자했다. 그럼 그 중에 30% 벌써 없어졌네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 100조를 풀었다고 했으면 30조는 없어진 거예요. 이게 다시 상승하지 않으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축만 했을까요? 썼겠죠. 40% 정도 하고 60%는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벌써 소비됐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유동성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소비한 순간 이 돈은 다 기업이나 중앙은행으로 흘러 들어갔겠죠. 그럼 얘들이 이걸 갖고 쓰냐? 안 쓴다는 거죠. QT에서 다 긴축으로 끌어 당겨 오니까 시중의 유동성은 제가 볼 때는 마를 확률이 큽니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항상 말씀드리고 자 이럴 때 바닥이 나타난다. 좀 더 가더라도 올 만큼 왔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천연가스 이례적 폭락. 자 오르기만 하던 천연가스 18% 돌연 폭락했다고 하죠. 더군다나 미 LNG 터미널이 지금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떨어지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못 가니까 유럽은 천연가스 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하는 건데 여기 투자 자금들이 있습니다. 투기 자금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돈들이 미국에서 빠져서 유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떨어진 만큼 이쪽으로 갔으니까 여기 폭등을 하겠죠. 예, 이런 거예요. 트레이딩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물가들이 약간은 이런 투기적 자금과 연결이 됐고 좀 정치적인 논리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유럽의 고통이 미국에는 상당한 기회가 되죠, 사실은. 예, 안타깝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너무나 좋은 입장이에요. 예, 그리고 천연가스 미국 뉴욕에서 요거 방금 그 얘기죠. 예, 과거 1, 2차 오일 쇼크 우리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나라에선 이거를 민간경제 강력 통제를 해갖고요. 1차 오일 쇼크가 1973년인데 자, 가격 인상이 다 일어났죠. 79년도. 어떻게 극복했냐면요. 네, 목욕탕 사용 못하게 공중 목욕탕도 스톱시키고 뭐 엘리베이터 이런 거 사용 절제하고 해갖고 전체적으로 그때 아마 그때 이후일까요? 뭐 차량 운행도 이렇게 규제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3차 오일 쇼크, 요거 2008년도 기사거든요. 네, 직면했다고 했어요. 네, 공급 측 요인으로 여기 투기라고 되어 있죠. 네, 뭔가 꼬여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처음 발생한 오일 쇼크에 세계 각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우왕좌왕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과연 해결을 못해서 그러는 걸까요? 전쟁 때문에 그렇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생각만큼 안 되는 거겠지만 저는 시간 지나면 아마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이 마음 먹으면 못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마음을 안 먹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얘기 하죠. 미국의 이제 쉐브론이나 뭐 엑슨모빌 이런 데가 지금 시추 석유를 캐는 양을 줄였다. 시추공을 다 막았다. 근데 이건 제가 안 해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업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게 구멍가게 같은 진짜 뭐 이렇게 요만한 구멍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이 그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시추공은 안 파겠죠. 시추공은 안 파는데 자 앞으로 그 탄소를 줄여야 되잖아요. ESG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석유를 못 쓰고 규제 당할 건데 시추공을 더 투자를 어떻게 하겠냐? 맞는 말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맞죠.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얘들이 그냥 손 빨고 있겠냐? 아니죠. 얘들은 구멍가게 아니잖아. 엄청난 대기업이고 시추공 안 뚫고 배당을 준다 해도 얘들도 무슨 계산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어떠한 지금 대책을 갖고 있고 자기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은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조금만 팔아도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런데 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언젠가 끝난다는 걸 아는 거죠. 기름값 떨어지면 당연히 힘든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겁니다. 단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안 하냐? 지금 이 기름값 올라간 게 얘들한테는 좋잖아요. 그럼 몇 달이라도 이제 재미를 봐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 바이든 행정부랑 얘기를 해서 뭔가를 얻어내겠죠. 바이든은 너네 이거 안 하면 세금으로 다 낼 거야 이렇게 압박하고 있으니까 해결책을 뭔가 갖고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도 11월 중간선거가 걱정돼서 그렇지 이거 아니었으면 뭐 굳이 이렇게 발 동동 구르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약간 넘어갔지만 자 이렇게 보세요. 결국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차 오일 쇼크 때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값이 올라 성장 및 물가에 훨씬 더 큰 충격이 예상되는 걸 겪어봤잖아요 우리는.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번 사태를 과거에 비추어서 해결해 낼 거라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죠. 그게 몇 달 이후라도 해결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오일 쇼크 때 영국은 일본은 그때 금리를 바로 내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국은 좀 뒤늦게 내려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대요. 쫙 올라가서 영국은 좀 고생을 했고 일본은 신속하게 그 상황을 타개했다. 그럼 영국이 이거 모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거 아니까 바로 금리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늦었다, 무작정 늦었다라고 말하기보단 대비는 좀 돼 있는데 미국은 우리 파월 형님, 요번에 신뢰도가 많이 내려갔죠? 근데 그냥 나름의 계산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더 빨리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은 자산 가격 내리는데 더 혈안이 돼 있고, 그래야 자기들이 손에 피 안 묻히고 일을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판단해 보면 의도적인 하락이 일어나는 것이지 긴축이 올 만큼 경제가 지금 완벽하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은 생각보다 실물 경제가 망가지기 전에 하락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떨어진 것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투기 자금, 오일이나 원자재는 정말 투기 자금에 영향이 크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오르는 거지, 어느 정도 지나면 제가 연말 안에는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들 보세요. 암호화폐 겨울이 오고 있다. 지금 뭐 엉망됐지 않습니까? 테라이어, 셀시우스, 뱅크런 우려. 자, 찾지도 못하고 이제 그 통장에서 입출금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돈 다 날리는 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급냉. 자, 미 고가주택 거래 18% 줄었다. 부동산은 바로 가격 안 내려가지만 어차피 올해 연말 안에 내년 초에 안 줄어들겠습니까? 그러면 유동성 많이 줄어들겠죠.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만 진짜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완벽한 모든 걸 아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경기 침체 이유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예상된 상황에선 경기 침체 잘 안 왔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도 그런 게 있네. 근데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낼지 모르니까 갑자기 막 확산되고 난리치니까 이게 쇼크로 왔지. 이거 뭐 뻔히 이런 증상이야. 지금 코로나 만연한데도 다 생활하잖아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기도 부동산 쪽에 진짜 심각하게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2008년도와 지금이 유사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좀 다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비트코인부터 깨졌죠. 2008년도는 부동산이 문제가 됐죠. 부동산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의 사람이 다 영향을 받는 자산이 깨지는 것과 저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이 우리나라 전 세계 100%인가요? 아니죠. 제가 볼 때 저도 안 하고 있으니까 대략 한 20에서 30% 수준 아닐까요? 그럼 이분들 자산이 깨지는 건 어찌 보면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식이나 부동산 하락이 지금은 더 큰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 비트코인은 안타깝지만 좀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진짜 최악일지 기회일지 모르지만 제 경험상 이런 거는 기회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몇 번 미중 무역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막 이렇게 2018년, 19년도 떨어질 때 큰일 날 것 같고 장기화 될 것 같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결해서 상황 중에도 올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심각한 것보다 평상적으로 대비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2020년도에 제 고객분들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분들께 안내드려서 돈을 좀 벌게 해드렸어요. 저도 벌었죠.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환율이 내려가는데 갑자기 급등하더라고요. 2월달. 그러면서 그러네. 그러면서 위기감지를 차트에서 하고 떨어질 걸 예상해서, 자, 이게 뭐냐면 빨간색은 나스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코스피입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 장기 국채입니다. 제가 TMF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 걸로 사고 있는데, 여러분 돈을 버시려면 보세요. 이 보라색이 미국 장기 국채라고 말씀드렸죠. 2017년부터 19년까지 어떻게 됐나요? 장기 국채가 이렇게 계속 내려갔죠.
그래서 저는 이때 계속 사모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계속. 그럼 주식도 갖고 있었겠죠. 미국 주식도 갖고 있었지만 저는 이때 국채를 샀어요. 자, 떨어지는 때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한 30%, 제 자산의 30% 정도는 국채를 채워놨습니다. 일시납도 있고 월납도 있고. 주가 올라갈 때 사봐야 수익은 나죠.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하락할 때 손해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국채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여러분 이때 살 때가 좋은 때라는 거죠. 국채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아니죠. 쌀 때 사야죠. 쌀 때. 그래서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도 저도 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 국채 사세요 이런 말씀 이제 안 드려요. 왜냐하면 주식 떨어지는 거는 쌀 때 사는 거야 이러시지만, 국채 떨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왜 떨어져요 이러더라고요. 투자 자산이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2018년도 요때 있잖아요. 엄청 싸죠. 제가 아는 분들께 다 국채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국채를 사셨어요. 그거를 국내 외국계 보험사에 달러 변액 상품으로 국채 투자를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계속 올랐잖아요. 연간 12%씩 올랐습니다. 그에 비해서 코스피 안 올랐고요. 미국 증시도 올랐지만 국채가 훨씬 빨리 올랐어요. 수익률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수익률은 주식이 훨씬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국채도 많이 올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때 코로나 터지면서 국채 엄청나게 올랐죠. 이래갖고 크로스에서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근데 요번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통상 올라가야 되는데 금리가 인상되면서 그냥 같이 꼬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속 사고 있다. 요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돈을 벌었냐? 자,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한 겁니다. 2018년도 10월에 여기 달러 평생 소득이라고 보이시죠? 미국 장기 회사 채권형에다가 제가 53,000달러를 넣었어요. 왜냐면 달러도 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쌌잖아요. 국채 가격이 계속 내려가서 가격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넣어갖고 2022년 2월 14일 기준으로 펀드 수익률 22% 난 거고, 이거 떨어졌을 때입니다. 21년도 제일 높을 때 있죠. 얘가 37%까지 갔어요. 그럼 4년에 37%니까 통상 그래도 49, 36, 한 9%, 매년 9% 냈죠. 그리고 달러로 들어갔기 때문에 환차 이익이 났을까요? 환차 손이 났을까요? 환차 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다 빼고도요, 환급률 100%는 무난히 넘겼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자, 18년도죠. 18년도 4월쯤에 제가 넣은 거고, 그래서 한 개를 넣은 게 아니라 이렇게 3만 달러짜리도 넣고 뭐 여러 개를 넣었어요. 월납으로도 넣고. 근데 우선 그때 다 깰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3만 달러짜리 하나를 탁 해지를 해서, 자, 해지를 했을 때 제가 들어갔을 때가 달러가 1,060원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러면 3,180만 원이 이제 들어간 거죠, 여기. 2018년도 4월에. 그래서 2020년도 3월 코로나 때예요. 딱 터졌을 때 이게 달러가 1296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이때다. 그래갖고 매도했습니다. 매도해서 3,880만 원 정도를 현금화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환차익만 갖고도 19% 수익이 난 거예요. 한 3년 만에.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이 한 24% 나서요. 이거는 이제 토탈이죠. 그럼 연간으로 한 7% 요 정도 난 거죠. 43% 수익 바로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제가 연에 11% 이상 수익을 냈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투자는. 근데 지금 상황이 여러분 이때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렇죠? 원달러, 물론 이제 좀 달러가 세죠. 달러는 센데 어쨌든 채권 가격은 정말 싸졌어요. 앞으로 더 싸질 겁니다. 금리 더 올라가면 더 싸질 거니까 지금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시면서 바닥 잡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해지해서, 그럼 돈이
한 3,800 들어왔죠. 이걸 갖고 800 놔두고 3천만 원 갖고 예, 떨어진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47,200원대는 당연히 못 사죠. 예, 지켜봐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만 이제 매도해서 그 자금으로 조금 샀고, 여기 이제 6월 2일 날 제가 본격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51,500원부터. 그래서 583주를 한 3번 나눠 샀고요. 이때 제 고객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사셔라. 지금 들어가라. 그래서 많이들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근데 어떤 분은 많이 들어가고요. 어떤 분은 조금 들어가고 이런 겁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투자하는 거죠. 예, 절대적인 금액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단 53,000원 정도로 566주 정도 예, 이렇게 분할하다 보니까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2021년도 1월 20일 예, 9만원대 넘었다가 89,000원 갔을 때 5,188만원으로 매도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차익만 2,188 정도 얻었고요. 그럼 두 단계로 돈 번 거잖아요. 예, 1단계는 3천만 원에서 4,290 환차익 플러스 국채 수익까지 가져갔고요. 두 번째 이 3천을 다시 5,188로 넣었으니까 여러분 요 기간에 두 배가 난 거죠. 그럼 지금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2년이 이 기회가 다시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더 막 폭락하고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더 나쁜 계획을 그리고 미래를 꿈꾸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내가 3천만 원이 있으면 불안하니까 1,500만 갖고 투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3천만 원이 모든 돈인데 여기서 3천만 원 빚까지 내서 우리가 6천만 원 했다가 큰일 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3천만 원 있고 1,500 넣고 1,500은 그냥 뭐 국채를 사시던 아니면 CMA에 넣어 놓으시던 안전하게 예금에 넣어 놓으시던 이렇게 가다가 더 떨어지면 사고 기다려서 수익 내는 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싸다고 TQQQ SOXL을 열심히 사시는 거는 전 안 막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예, 꾸준하게 사시는 게 좋은 거고 근데 그거는 이런 목돈 갖고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예, 월 저축액 갖고 꾸준히 사시고 그래도 목돈은 좀 남겨두시라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최악의 상황이 이때다 할 때 그냥 한꺼번에 넣으시는 게 훨씬 좋고 지금은 어쨌든 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아서 저는 뭐 아직은 그냥 현금화로 들고 있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저도 미국을 뭐 좋아하는 부분 나빠하는 부분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땐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이 좋아 보여요. 달러 제국은 앞으로도 건재할 것 같습니다. 한동안. 가장 큰 이유는 자 우리나라만 해도 초고령화 사회 뭐 전 인구의 70%가 75세인가 뭐 이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자 2026년도 되면 몇 년 안 남았죠. 우린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프랑스 2018년에 도달. 벌써 다 유럽은 다 늙었어요. 그럼 이게 생산 가능 인구가 없는 거잖아요. 노령 인구 많고 일할 사람은 적고 그래서 로보트가 하는데 로보트가 월급 받는 거 아니죠. 그러면 소비를 할 주체 근로자들이 돈을 받아야 이걸 쓸 거지 않습니까? 회사가 돈 많이 버는 건 회사가 물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생산 관련된 물건만 사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시장은 소비입니다. 소비. 그러면 인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2036년이에요. 3억에 가까운 인구가 지금 이민자 정책들을 통해서 꾸준히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이 비율이 가장 좋다고요. 그래서 노령 인구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고 여러분 인도나 뭐 중국에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 가서 일하잖아요. 그만큼 미국은 지금 인력 시장에서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까지 이렇게 받쳐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근데 제가 왜 자꾸 우리나라 말씀드리냐면 미국하고 연계돼 있잖아요. 여기에 중간재를 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옛날과 다르게 우리나라 기술력이 거의 탑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탑이죠. 배터리나 뭐 이런 쪽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면 원달러 환율이 나중에 확 떨어졌을 때 우리는 자산 가치를 유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내 자산과 미국 자산을 전 같이 갖고 계셔야 된다 해서 포트폴리오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뭐 미국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항상 얘기 나오는 중국 같은 경우도 고령화가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출산 국가고 인구는 많은데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 인구 감소에 직면하는 정도의 거기 그 사람 애기 안 낳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직은 좀 강대국이지만 미국과 경쟁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그건 제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 자, 우리 이제 바닥이 언제냐? 미국도 아까 말씀드렸죠. 마진콜, 마진 대비 안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하락할 것 같고, 그때 더 줍줍 하십시오. 근데 우선적으로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빅스 지수. 제가 오늘 세 가지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유가 보셔야 돼요. 유가. 근데 이게 언제 떨어질지만 보시지 말라는 거죠. 유가에서 중요한 것은 평균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갔다가 다음 주에 또 올라가면 소용이 없어요. 평균적으로 하향을 그려야 되고,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율은 이제 보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볼 땐 끝난 것 같고요. 전 지금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마진콜입니다. 마진콜. 이게 털려야 돼요. 그거는 뭐 우리가 100% 볼 순 없고 한 두 달 있다가 자료들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팡팡팡 털려 나갈 때 더 이상 매수세가 없을 때 그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빅스 지수고 이게 마진콜하고 연결이 됩니다. 공포 지수가 높아지면 공포감이 커지면 이제 다 던지겠죠. 그래서 과거 보면 2008년도 지금 오늘 기준으로 32.48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통상 30대는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30대. 자, 이 정도 되면 뭐 늘상 조금만 안 좋으면 발생하죠. 그런데 언제는 별로 없냐면 50대는 별로 없어요. 여기 보시면 50 넘는 수치는 2008년도에 나왔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 빅스 지수를 그냥 30이다 34다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50이 넘는지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한번 넘잖아요. 그럼 이제 바닥 왔구나. 애석하게 빅스 지수상으로 봤을 때 지금 바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더 털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좀 안전하게 하고 반등 나왔을 때 그래서 제가 현금화 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생각하셔서 우리 희망 갖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싫다고 내 자산이잖아요. 내 돈이 줄어드는 걸 그냥 안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각오하시고 매월 적립금으로 저축으로 내가 더 사겠다 이런 마음 딱 가지시면 훨씬 편안하게 되실 것 같고, 국내 주식도 생각보다는 미래가 좋아요. 여러분 연기금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 퇴직연금 같은 경우 거의 주식 시장으로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미국은 401k가 어떻습니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벌써. 더 들어갈래야 별로 들어갈 게 없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들어가서. 그럼 저는 한국 퇴직연금이 본격적으로 10몇 년 동안 안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돈이 들어가면 커지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국은 꾸준하게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이 한번 또 좋은 텀이 오는 때가 올 수 있으니 양쪽 다 공부하시는 나도 부자 그리고 나주부 구독자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 꼭 되시면 좋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